조선 중기 한양에서 멀지 않은 한적한 시골 마을에는 유독 시끌벅적한 소년과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천성이 밝고 활달하여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성미였습니다. 반면 지화는 유순하고 책을 좋아하는 학구적인 아이였지만 연하와 함께라면 그의 조용한 성미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항상 붙어 다니며 온 동네를 쑥대밭으로 만들곤 했지요. 한 명은 뼈대 있는 양반 가문의 외동아들인 이도령이었고 다른 한 명은 그 집의 몸종인 연하였습니다. 둘은 비슷한 또래였지만 신분의 차이 따위는 개의치 않는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지환 도련님, 오늘도 서당 땡땡이 치실 거죠? 연하가 눈을 반짝이며 지환을 재촉하면 지환은 손에 서책을 든 채 난감한 표정을 짓곤 했지요. 연아야, 오늘은 정말 안 된다. 나도 이제 조만간 과거 시험도 봐야 하는데 어찌 매번 이리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겠느냐. 에이, 도련님은 맨날 그 소리. 한 번만 더 놀고 공부하시면 훨씬 잘 될걸요? 머리도 식히고 일석이조 아니겠어요? 연하는 지환의 팔을 잡아 끌며 이미 집 밖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지환은 연하의 억척스러운 성미를 이기지 못하고 끌려나갔고 두 사람은 냇가에서 물장난을 치거나 뒷산에 올라가 온갖 과일을 서리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특히 연하는 산짐승을 쫓아다니며 돌팔매질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정확한 조준과 놀라운 힘으로 돌멩이를 던져 작은 새나 다람쥐를 맞추는 실력은 마을 사람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지환 도련님, 얼른 이리 와봐요. 빨리. 저기 저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렸는데 우리가 안 따면 까치밥이 될 게 뻔해요. 우리 얼른 따서 먹어요. 연아야, 또 무슨 사고를 치시려고 그러냐? 지난번엔 담벼락에 오르다 담이다 무너져서 아버님께 혼쭐이 났으면서. 걱정 마세요. 이번엔 담벼락에 오를 일도 없어요. 저희 돌팔매 실력이면 충분해요. 연하의 돌팔매질은 마을에서도 알아주는 솜씨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산에서 뛰어놀며 갈고 닦은 솜씨는 백발백중이었지요. 이도령의 장꾀와 연하의 돌팔매가 합쳐지면 마을 어른들은 뒷목을 잡기 일쑤였습니다. 아이고, 저 망할 놈의 도련님하고 여종. 오늘도 감나무를 습격했네. 저 연하라는 계집아 있는 돌멩이 던지는 솜씨가 영락없이 장군감이요. 장군감! 그렇게 장난기 넘치던 두 아이에게도 세월은 흘러 어엿한 청년과 처녀가 되었습니다. 이도령은 이제 과거 시험을 준비하며 글 공부에 매진하기 시작했고 연하는 더 이상 예전처럼 이도령과 어울릴 수 없었습니다. 도련님은 책상에 파묻혀 지냈고 연하는 덩달아 심심해졌습니다. 에휴, 도련님은 책만 보시고 난 뭐 하고 놀아야 하나? 산에 가서 약초나 캐볼까? 어느 화창한 가을날 연하는 바구니를 들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약초를 캐며 시간을 보내던 연하는 깊은 산속으로 점점 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숲 저편에서 웅장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많은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평범한 사냥 행렬이 아닌 듯 엄숙하고 긴장감마저 감도는 분위기였지요. 이쪽은 임금님의 사냥터이니 백성들은 즉시 물러나라. 연하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덤불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화려한 복장을 한 무리와 그 가운데 위엄 있는 모습의 젊은 임금이 보였습니다. 임금은 활을 들고 주변을 살피고 있었는데 그때 연하의 눈에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지요. 숲의 어둠 속에 숨어 임금을 향해 살금살금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들이었습니다. 저건 살수들인가? 임금님을 노리는 게 분명해. 순간 연하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사냥에 열중하던 임금은 살수들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는데 궁궐 호위 병사들도 살수들의 은밀한 움직임에 아직 반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여라. 살수들은 임금의 등 뒤로 바싹 다가섰고 그들의 손에는 번뜩이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연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임금님을 구해야 한다. 연하는 크게 외쳤습니다. 거기 위험합니다. 임금님, 조심하세요. 연하의 외침에 임금과 호위 병사들이 일순간 고개를 돌렸는데 그 틈을 타 살수들이 칼을 빼들었지만 연하는 이미 손을 뻗어 땅에 떨어진 큼지막한 돌멩이 하나를 움켜쥐고 있었지요.
어린 시절부터 갈고 닦았던 돌팔매 솜씨는 이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했습니다. 무엇이냐? 저 아이는 누구이며 어떻게 저런 신들린 돌팔매질을 한단 말이냐? 연하가 던진 돌멩이는 번개처럼 빠르게 날아가 살수 두목의 손목을 정확히 강타했습니다. 크악! 하는 비명과 함께 칼이 손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어서 연하는 연달아 돌멩이를 던져 다른 살수들의 무기를 떨어뜨리거나 다리를 맞춰 움직임을 봉쇄했습니다. 어서 임금님을 보호하라. 살수들을 제압하라. 연하의 기습적인 공격 덕분에 상황을 파악한 호위대 병사들이 재빨리 움직여 살수들을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난장판이 된 사냥터는 곧 정리되었고 젊은 임금 이원은 놀란 눈으로 덤불 뒤에서 모습을 드러낸 여종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대체 누구이기에 과인을 구했느냐? 송구하옵니다. 전하, 저는 그저 이 마을에 사는 여종 연하라고 합니다. 사냥하시는 길에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연하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혹여 이 일로 자신이 벌을 받을까 혹은 지환 도련님 댁에 누가 될까 걱정되었습니다. 임금은 피 묻은 손을 옷자락으로 닦으며 연하를 한참 동안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여종에게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던 것이지요. 내 이름이 연화라 하였느냐? 폐를 끼쳤다니 오히려 내 덕분에 목숨을 건졌구나. 너의 재주가 참으로 놀랍다. 내가 던진 그 돌팔매 하나가 과인의 목숨을 구했으니 그 공이 작지 않다. 임금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하는 그저 얼떨떨했습니다. 자신의 돌팔매질이 임금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이 자리에서 자신 같은 천한 여종이 임금과 직접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꿈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소인 나부랭이가 어찌 감히 폐하의 목숨을 구했겠사옵니까? 그저 우연히 돌을 던진 것뿐이옵니다. 연하는 극구 부인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임금은 그런 연하의 겸손함에 빙긋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살수들에게 다시 시선을 주었습니다. 2명의 살수는 이미 절명했고 나머지 살수들은 금유군에게 제압되어 땅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임금은 이 모든 상황을 순식간에 정리한 연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상기했습니다. 우연이라. 허면 그 우연 덕분에 과인이 살았으니 그 또한 하늘의 뜻이 아니겠느냐. 임금은 연하를 칭찬하며 김상선에게 명했습니다. 김상선, 저 아이에게 후한상을 내려주고 아무 탈 없이 집으로 돌려보내도록 하라. 허나 오늘 이 일에 대해서는 함구령을 내린다. 만일 오늘 있었던 일이 밖으로 새어나간다면 엄히 벌할 것이다. 예, 폐하, 분부 받들겠습니다. 김상선은 임금의 명에 고개를 깊이 숙였고 임금은 연하에게 짧은 고갯짓으로 인사를 건네고 이내 금유군과 함께 자리를 떠났지요. 연하는 그제야 쿵쾅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는데 김상선 어른이 연하에게 다가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건네주었지요. 묵직한 것이 꽤 많은 은전이 들어있는 듯했습니다. 이것은 폐하께서 하사하신 상인이 받거라. 그리고 오늘 일은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된다. 명심해라. 김상선은 엄숙한 표정으로 연하에게 당부했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를 품에 넣고 서둘러 산을 내려왔지요.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방금 전의 사건으로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임금을 구했다는 사실도 믿기지 않았고 난생 처음 보는 궁궐의 신하들과 무사들 그리고 위험 있는 임금의 모습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릴 무렵 연하는 이지환 도련님 댁으로 돌아왔는데 그녀를 기다리던 지환은 연하의 얼굴을 보자마자 안도하며 달려왔습니다. 연하야, 너 어디 갔었느냐? 온종일 찾아다녔는데 보이지 않아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느냐? 지환은 연하의 손을 잡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연하를 살폈습니다. 연하는 지환의 따뜻한 눈빛에 안심했지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할 수 없다는 임금의 명령 때문에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도련님. 그냥 산에 좀 깊이 들어갔다가 길을 헤매서 늦었어요. 연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연하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피를 흘리던 임금의 모습과 자신을 향해 달려들던 살수들의 날카로운 칼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임금의 깊고 강렬한 눈빛이 자꾸만 연하의 마음속에 자리했습니다. 난생 처음 겪어보는 일에 연하의 마음은 두근거렸지만 한편으로는 다시 평범한 여종의 삶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안도했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연하는 다시 예전처럼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화는 여전히 서당에서 글 공부에 매진하고 있었고 연하는 지환의 심부름을 하거나 마을을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은 지환이 몰래 서당을 빠져나와 연하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과거 시험이 다가올수록 지환은 글 공부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어느덧 초여름에 싱그러운 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 아침, 이지환 도련님 댁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번듯한 관복을 차려입은 사내가 몇 명의 군사들과 함께 대문 앞에 당도한 것입니다. 이들을 본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무슨 일이냐며 몰려들었는데 이 도령의 아버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아니, 대감마님, 이 웬일로 저희 같은 미천한 집에 발걸음을 하셨습니까? 무슨 일이시옵니까? 대감이라고 불린 사내는 다름 아닌 임금을 모시던 김상선이었지요. 그는 근엄한 표정으로 이 도령의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댁에 연하라는 이름의 여종이 있다 들었다. 폐하께서 그 여종을 찾으시니 즉시 궁으로 들라 하셨다. 김상선의 말에 이 도령의 아버지는 물론 옆에서 듣고 있던 이지연 도련님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연하라니요? 저희 집에 연하라는 여종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찌하여 폐하께서 그 아이를 찾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연하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질렀단 말입니까? 지화는 놀란 표정으로 앞으로 나서며 물었습니다. 그는 연하가 혹여 무슨 일에 휘말린 것은 아닌가 하여 걱정이 앞섰는데 김상선은 이지연의 말을 듣고는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잘못이라니. 오히려 큰 공을 세워 폐하께서 직접 찾으시는 것이다. 자세한 이야기는 궁에 가서 직접 듣게 될 것이다. 어서 연하라는 아이를 데려오너라. 김상선의 말에 이지연과 그의 아버지는 더욱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그 순간 연하가 부엌에서 아침 식사 준비를 돕다가 시끄러운 소리에 마당으로 나왔고 대문 앞에 서 있는 김상선을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연하는 지난번 산에서 만났던 김상선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는다는 말에 그날의 일이 떠올라 가슴이 쿵쾅거렸지요. 연하야, 김상선 대감께서 너를 찾으신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지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묻자 연하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는데 김상선이 연하에게 다가와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지요. 연하야, 폐하께서 너를 찾으신다. 함께 궁으로 가야 한다. 연하는 김상선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지환을 바라보았는데 지환의 눈에는 당혹감과 걱정이 가득했지요. 연하는 지환에게 미안한 눈빛을 보이며 천천히 김상선을 따라 나섰습니다. 궁궐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지만 연하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평범한 여종이었던 자신이 과연 궁궐이라는 거대한 공간에서 무사히 지낼 수 있을지, 그리고 자신을 찾는 임금의 뜻은 무엇일지 알 수 없어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렇게 연하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조선의 심장부, 궁궐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녀의 앞에는 과연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평범했던 여종의 삶은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길고 긴 행렬이 궁궐 안으로 들어서자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했습니다. 엄숙하고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궁녀들과 위엄 있는 무관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김상선은 연하를 데리고 임금 이원이 머무는 편전으로 향했습니다. 연하는 심장이 터질 듯이 두근거렸지요. 다시 마주하게 될 임금의 모습과 그가 자신에게 무엇을 명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연하는 편전 안으로 들어섰고 용상에 앉아있는 임금 이원을 마주했습니다. 소인 연하, 폐하께 문안드립니다. 연하는 평소 배운 대로 허둥지둥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개를 들라, 연하야. 지난번 산에서 과인의 목숨을 구해준 공이 실로 크다. 너의 돌팔매 실력은 어떠한 무관도 능가할 만하더구나. 허니, 과인이 너에게 큰 상을 내리려 한다. 이원의 말에 연하는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소인 같은 미천한 여종에게 어찌 감히 상을 내리신단 말씀이십니까? 겸손할 필요 없다. 내 용기와 재주가 과인을 살렸으니 마땅히 보답해야 할 것이다.
연화야, 과인의 곁에서 나의 호위무사가 되어주겠느냐? 임금의 파격적인 제안에 연하는 물론 옆에 서 있던 김상선마저 깜짝 놀랐습니다. 여종의 신분으로 궁궐의 호위무사가 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폐하, 소인이 어찌 감히. 연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원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너의 재주를 썩히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과인은 너의 용기를 높이 산다. 과인은 너를 믿는다, 연화야. 임금의 진심이 담긴 말에 연하의 마음은 점차 움직였습니다. 두려움과 망설임 속에서도 자신을 믿어주는 임금의 모습에 알 수 없는 벅찬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소인, 폐하의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연하는 마침내 결심한 듯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여종이 아니었지요. 궁궐의 호위무사, 임금의 그림자가 되어 새로운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궁궐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갈까요? 그녀를 향한 시기, 질투와 음모의 그림자는 이미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궁궐에 들어온 연하의 삶은 이전과는 180도 달라졌는데 자유분방했던 시골 여종에게 궁궐의 엄격한 규율과 예법은 그야말로 낯선 세상이었지요. 하지만 타고난 쾌활함과 굳건한 성정은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임금 이원의 명에 따라 내금이 훈련장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호위무사로서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양반 출신인 기존 무관들은 천출인 연하를 탐탁지 않게 여겼지요. 어허, 저런 계집아이가 감히 내금 위에 들어오다니. 필시 임금님의 총애를 얻으려는 수작이 아니겠는가? 쯧! 아무리 임금님의 명이라 한들 여종 나부랭이가 어찌 검을 잡고 무예를 논한단 말인가? 수군거림과 노골적인 비난 속에서도 연하는 훈련에 묵묵히 임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친 무기를 다루는 것이 서툴렀지만 어릴 적 돌팔매질로 단련된 그녀의 순발력과 민첩성은 남달랐지요. 훈련 과정에서 자신을 깔보는 무관들이 그녀에게 종종 무리한 대련을 신청하거나 험담을 퍼부었지만 연하는 오직 실력으로 맞섰습니다. 계집이라고 깔보지 마십시오. 무예는 신분으로 익히는 것이 아니라 피나는 노력으로 얻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그녀는 타고난 배짱과 악바리 근성으로 훈련에 임했고 점차 놀라운 속도로 무술 실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연하의 비범한 재능과 노력은 임금 이원의 귀에도 들어갔고 이원은 그녀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원은 연하를 가까이 두며 허물없이 대했습니다. 연하 역시 임금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제 할 말을 다하는 당돌함을 보였습니다. 전하, 너무 오래 앉아 계시니 몸이 다 굳으실 것 같사옵니다. 잠시 소인과 함께 궁궐마당이라도 크게 한 바퀴 도시지요. 김상선 비롯한 대신들은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감히 임금님께 그리 무례하게 말을 하다니. 그런데 이원은 처음에는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허웃으며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지요. 하, 연화 내 말도 일리가 있구나. 너무 앉아만 있었더니 몸이 쑤시는 듯하다. 좋다. 함께 거닐자꾸나. 그렇게 이원은 연하와 함께 궁궐 마당을 걷기 시작했는데 연하는 임금의 옆에서 온갖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늘어놓으며 쫑알거리고 있었지요. 어린 시절 지환 도련님과 동네 떡매를 치다 떡가루를 뒤집어 쓴 이야기부터 산에 나물 캐러 갔다가 멧돼지를 만나 혼쭐이 났던 이야기까지 그 어떤 격식에도 얽매이지 않는 솔직하고 생생한 연하의 이야기는 이원에게 큰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전하, 궁궐 음식은 맛이 있기는 하오나 어딘가 모르게 조금 부족한 것 같사옵니다. 소인 어릴 적 어머니께서 끓여주시던 시래기국이 최고였는데 말입니다. 연하의 말에 이원은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지요. 뭐가 조금 부족하다니? 감히 어선방에서 내는 음식을 그리 평가하는 것이냐? 연하는 전혀 주눅 들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씩씩하게 대꾸했지요. 그럼요. 전하, 최고는 최고의 맛을 아는 이가 판단하는 법. 전하의 어선방은 늘 궁중의 법도만 따르니 백성의 진짜 입맛은 모를 것입니다. 소인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전하의 입맛을 확 바꾸어 드릴 자신이 있사옵니다. 이원은 연하의 뻔뻔함에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 어선방의 부족한 맛을 채워줄 자신이 있다는 말인가? 좋다. 그럼 내게 한번 맡겨보지. 만약 내가 말하는 진짜 백성의 맛이 내 입맛에 맞지 않는다면 그땐 어떤 벌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걱정 마시옵소서.
만약 전하께서 맛없다고 하시면 소인 당장 궁궐 담장을 넘어 도망칠 것이옵니다. 허허, 연하의 당돌한 대답에 이원은 배를 잡고 크게 웃었지요. 엄숙한 궁궐에서 이리 솔직하고 재치 있는 대화는 이원에게 신선한 충격이자 삶의 활력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원은 연하의 자유분방함 속에서 백성의 진정한 삶을 엿볼 수 있었고, 그녀의 거침없는 언행 속에서 늘 긴장 속에 살아가던 자신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는데, 그새 둘 사이에는 신분을 초월한 특별한 교감이 싹트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궁궐에는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영의정 박태수였습니다. 그는 임금의 군사개혁 정책으로 자신의 권력을 잃을 것을 두려워했고, 이원을 제거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지요. 특히 자신이 보낸 살수들을 막아선 연하의 존재는 박태수에게 눈엣가시였습니다. 저런 천한 계집아이가 어찌 임금의 총애를 얻어 감히 내금위에 들어왔단 말인가? 필시 뭔가 수상한 계략이 있을 터. 이대로 두었다가는 나의 계획에 방해가 될 것이다. 박태수는 연하를 제거하기 위해 은밀히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연하의 훈련 도중 그녀를 다치게 하려 하거나 임금을 호위하는 임무에서 중요한 순간에 방해 공작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연하가 밤늦게 궁궐 복도를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천장에 기와 한 장이 떨어져 그녀의 발밑을 강타했습니다. 연하는 동물적인 감각으로 몸을 피했지만 섬뜩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그 후에도 그녀의 숙소에 누군가 침입하려 하거나 식사에 독을 타려 하는 등 작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자신의 비범한 무술과 타고난 기지로 모든 위기를 모면했지만 궁궐 내부에 자신을 노리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배후에 영의정 박태수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지요. 한편 멀리 떨어져 있던 지화는 궁궐에 간 연하를 걱정하며 몰래 서신을 보내곤 했습니다. 연하야, 무사한 것이냐? 궁궐 생활은 힘들지 않고 나는 내가 늘 걱정되어 밤잠을 설친다. 내가 없는 이곳은 너무 적막하구나. 부디 몸 조심하고 무탈하기를 바란다. 연하는 지환의 서신을 읽으며 가슴 한구석이 아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환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자신의 특별한 운명이 과연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한편 임금 이원은 연하의 뛰어난 능력과 자신을 향한 굳건한 충성심에 더욱 감탄하며 그녀에게 깊은 신뢰를 하고 있었는데, 그는 연하가 궁궐의 어둠 속에서 빛나는 한 줄기 빛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임금으로서 연하를 언제까지 자신의 곁에 둘 수 있을지,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한 그림자가 누구일지 알 수 없어 미묘한 감정에 휩싸이곤 했었지요. 한편 궁궐의 음모가 점점 깊어지던 어느 날, 영의정 박태수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한 이후 연하는 그의 뒤를 쫓으며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는데, 박태수의 서재에서 흘러나오는 미약한 불빛과 낮은 대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대감, 일이 이리 지체되어도 괜찮겠습니까? 이미 계획이 누설될 위험이. 낯선 사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태수는 싸늘한 표정으로 그를 제지했습니다. 닥쳐라! 조급한 마음은 이를 그르치게 할 뿐이다. 젊은 임금이 군사개혁으로 나의 권력을 꺾으려 드는 이상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이미 궁궐 내에는 우리의 사람들이 깊숙이 침투해 있다. 때가 되면 일거의 이원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다. 연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영모, 저자가 감히 임금님을 시해하고 나라를 정복하려 드는구나. 연하는 몸을 바싹 웅크리고 그들의 대화를 더 깊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군사 배치도와 비상시 궁궐 탈출 경로, 그리고 거사에 참여할 주요 인물들의 명단까지 은밀히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궁궐의 중요한 길목을 지키는 일부 내금위 병사들까지 박태수에게 매수되었다는 사실에 연하는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연하는 최대한 소리 없이 그곳을 빠져나와 임금 이원에게 달려갔습니다. 침전으로 향하는 내내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제껏 박태수를 임금의 군사개혁에 반대하는 충신이라 여겼던 이원이 과연 자신의 말을 믿어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전하, 소인 연하, 급히 아를 말씀이 있사옵니다. 연하의 다급한 목소리에 이원은 놀라 침전 문을 열었습니다. 연하는 숨을 헐떡이며
방금 들었던 영모 계획의 전모를 상세히 고했습니다. 이원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에서 이내 깊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영의정 박태수가 감히 영모를 꾀했다는 말이냐? 이원은 연하의 말을 듣고 즉시 충직한 신하들을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박태수는 연하가 자신을 엿보았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고 연하가 임금에게 보고하는 동안 박태수는 재빨리 움직여 자신의 세력들에게 선수를 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원 임금이 대신들을 불러 모으려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궁궐 곳곳에서 비상 나팔이 울리고 무장한 병사들이 혼란스러운 외침과 함께 궁궐 중앙으로 진격해 들어왔습니다. 궁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는데 박태수에게 매수된 병사들이 정변을 일으킨 것입니다. 전하, 위험합니다. 어서 피하셔야 합니다. 연하는 본능적으로 이원의 앞을 막아서며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주변의 충직한 호위무사들이 임금과 연하를 에워쌌지만 역적들의 수는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들은 이원을 직접 노리며 무자비하게 공격해왔습니다. 감히 임금님을 헤아려 들다니. 이 연하를 넘어서야 할 것이다. 연하는 맹렬하게 칼을 휘두르며 적들을 막아섰는데 그녀의 몸은 마치 춤을 추듯 유려하면서도 빠르고 강했습니다. 어린 시절 동네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돌팔매질의 정확한 눈썰미와 날렵함은 이제 칼날 위에서 빛을 발했지요. 그녀의 칼끝이 스치는 곳마다 역적들의 무기가 떨어져 나가거나 그들의 팔다리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연하는 임금을 보호하며 뒤로 물러섰고 이원 임금 또한 옆에 있던 검을 뽑아 들고 함께 싸웠는데 그는 연하의 예상보다 훨씬 뛰어난 검술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지요. 연하야, 괜찮으냐? 이원은 연하의 곁에서 그녀를 보호하며 함께 싸웠습니다. 연하는 임금의 능숙한 검술에 놀라면서도 그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마음이 뜨거워졌지요. 하지만 역적들의 공격은 쉴 새 없이 이어졌고 그들은 점차 궁궐 깊숙이 이원과 연하를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둘은 어느새 궁궐의 비밀 통로가 있는 후원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칼날과 창이 이들을 향해 쏟아졌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연하는 온몸으로 칼날을 막아내며 이원을 비밀 통로 입구로 밀어 넣었는데 그녀의 몸에는 이미 여러 군데 상처가 생기고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전하, 어서 이리로 피하셔야 합니다. 소인이 이곳을 막겠습니다. 아니 된다, 연하. 너 혼자 이곳에 남길 수는 없다. 이원은 연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려 했지만 연하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통로 안으로 그를 밀어넣으며 외쳤지요. 소인의 목숨은 아깝지 않사옵니다. 전하께서 무사하셔야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연하가 결연한 표정으로 다시 칼을 고쳐 잡고 역적들에게 맞서자 이원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비밀 통로 안에서 연하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에는 연하에 대한 깊은 신뢰와 함께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연모의 감정이 뒤섞여 있었지요. 통로 문이 닫히기 직전 그는 연하를 향해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연하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남아라. 반드시 살아남아 나에게 돌아와야 한다. 이원이 비밀 통로로 몸을 피하자 연하는 홀로 남아 수십 명의 역적들과 맞서 싸워야 했는데 그녀의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마치 거대한 폭풍 같았습니다. 검이 번뜩일 때마다 역적들은 속절없이 쓰러져 갔지만 그들의 수는 끝없이 밀려들었습니다. 연하는 이미 온몸에 피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숨이 턱까지 차올라 더 이상 버티기 힘든 극한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계집을 잡아라. 임금을 놓쳤으니 전연이라도 반드시 잡아야 한다. 역적들의 우두머리가 소리치며 연하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연하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칼을 휘둘렀지만 그들의 거센 공격에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지요. 칼날이 연하의 목에 닿으려는 찰나 그때였습니다. 감히 대역죄를 범하려 하는가? 어둠 속에서 섬광처럼 나타난 그림자가 순식간에 역적들을 베어넘기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움직임은 연하보다 더욱 빠르고 강했지요. 그때 연하는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그들을 바라보았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임금 이원의 명을 받고 연하를 궁으로 데려왔던 김상선을 비롯한 궁중 내금위의 충직한 병사들이었습니다. 연하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김상선 상선은 연하를 부축하며 역적들을 물리쳤습니다. 연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지요.
상선 어르신, 어찌 이곳에? 전하께서 미리 대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영의정 박태수의 영모는 이미 짐작하고 계셨던 듯합니다. 다만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 알 수 없어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제야 연하는 김상선 상선이 그동안 자신에게 보였던 의미심장한 미소와 행동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임금 이원은 이미 박태수의 반역을 예상하고 있었고 연하를 궁으로 불러들인 것도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연하는 김상선, 상선의 도움으로 비밀 통로로 이어진 후원 깊숙한 곳으로 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비밀 통로를 통해 무사히 궁 밖으로 피신했던 이원은 외부의 충직한 군사들을 이끌고 연하를 구하고 역적들을 잡기 위해 다시 궁궐로 진격했지요. 김상선과 연하 그리고 남아있던 충직한 내금위 병사들이 궁궐 내부에서 역적들 싸우는 사이 이원의 군대가 궁궐 문을 부수고 들어섰습니다. 내외에서 협공을 받게 된 박태수 세력은 예상치 못한 반격의 혼란에 빠졌고 결국 영모는 실패로 돌아갔지요. 그리고 날이 밝아오자 궁궐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영의정 박태수를 비롯한 역적들은 모두 체포되어 끌려갔고 궁궐은 다시 임금 이원의 권위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하는 부상을 입은 채 의관의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온몸이 쑤시고 아픈 것보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안도감과 뿌듯함이 더욱 컸습니다. 며칠 후 몸을 회복한 연하는 임금 이원을 아련했는데 침전에 들어서자 이원은 이전과는 다른 깊고 따뜻한 눈빛으로 연하를 바라보며 말했지요. 연화야, 무사하여 정말 다행이다. 너의 용기와 기지가 아니었다면 과인은 물론 이 나라도 큰 위기에 처했을 것이다. 정말 고맙다. 이원은 연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전하의 지혜로운 판단 덕분입니다. 소인은 그저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겸손해 마라. 너는 내 목숨을 2번이나 구했고 이 나라를 지켜낸 영웅이다. 이제 너에게 정식으로 상을 내리고 싶구나. 그때 이원이 용상에서 내려와 연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는데 그의 손길에서 연하는 단순한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넘어선 묘한 감정을 느꼈지요. 연화야, 이제 너를 여종의 신분으로 둘 수는 없다. 너의 공은 이루 말할 수 없으니 너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고 싶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내 곁에 있어 주었으면 한다. 이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하를 향한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 너를 연모하고 있었다. 너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에 과인의 마음은 이미 오래 전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부디 이 궁궐에 남아 평생 나의 곁을 지켜주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아끼고 사랑하며 누구보다 귀하게 여길 것이다. 이원의 고백에 연하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금의 진심이 담긴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에서 그녀는 그의 연모하는 마음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지요. 하지만 연하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이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며 의지했던 도련님, 지환이었지요. 임금의 고백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지만 지환을 향한 오랜 연정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답니다. 연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뜨며 임금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지요. 전하, 소인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소인은 첫사랑 도련님을 연모하고 있사옵니다. 연하의 고백에 이원의 얼굴에는 깊은 아쉬움과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은 채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궁궐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연하는 숨을 죽인 채 임금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이원은 연하의 손을 조용히 놓으며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그러하였느냐? 너의 마음에 이미 다른 이가 있었음을 과인이 미처 알지 못했구나. 허나 너의 진심을 들었으니 더 이상 너를 붙잡을 수는 없겠지. 이원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지만 그의 눈빛은 연하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듯했습니다. 연화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하여라. 내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돌아가 부디 행복하게 지내거라. 너의 공은 잊지 않을 것이니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과인에게 아뢰어라. 임금의 넓은 아량에 연하는 감격하여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소인을 이리 헤아려 주시니 황송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연하는 임금의 곁을 떠나
첫사랑 이지환 도련님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지환을 다시 만난 연아는 반가움과 미안함, 그리고 설렘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지요. 그리고 지환 또한 연아가 무사히 돌아온 것에 안도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답니다. 연아야, 무사히 돌아왔구나.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느냐? 지환은 연아를 품에 안고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아는 지환에게 그동안 궁궐에서 겪었던 일들을 상세히 이야기해 주었고, 지환은 그녀의 용감함에 놀라면서도 위험에 처했던 연아를 보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다시 함께하며 지난 시간을 보상이라도 하듯 서로를 더욱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마침내 지환이 과거 시험에 응시할 때가 왔는데, 그는 밤낮으로 학문에 매진했던 노력의 결실을 맺듯 당당히 과거에 급제하여 젊은 인재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이 소식은 한양 궁궐의 이원 임금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이원은 지환의 이름을 듣고 연아가 사랑하는 이가 바로 이지환임을 알게 되었는데, 그는 잠시 상념에 잠겼지만 이내 결심한 듯 김상선을 불렀습니다. 김상선 이지환이라는 새내기 급제자가 있다 들었다. 인품과 학식이 뛰어나니 그에게 궁궐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겨 중용하도록 하라. 그리고 이지환이 한양으로 올라올 때 그의 집안 여종인 연화도 함께 한양으로 오도록 조치하라. 김상선은 임금의 깊은 뜻을 짐작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전하, 분부 받들겠습니다. 그리하여 지환은 한양으로 올라와 궁궐에서 관직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연하 또한 지환을 따라 한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연하는 궁궐에 다시 들어가지 않고 지환의 집에서 평범한 여종으로서의 삶을 이어갔고, 임금 이원은 비록 연하를 연모했지만 그녀의 행복을 위해 그녀의 사랑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연하를 옆에 두고 평생을 볼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바로 연하가 사랑하는 지환을 곁에 두는 것이었지요. 이원은 종종 지환을 불러 정무를 논하고 때로는 사석에서 편안하게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연하 또한 함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원은 지환과 연하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때로는 가슴 아팠지만 동시에 그들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얻었지요. 임금과 연하 사이에는 과거의 복잡한 감정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깊은 신뢰와 존중이 깃든 우정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원 임금이 지환과 함께 정원 곳곳을 거닐며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연하는 그들의 뒤를 따르며 시중을 들고 있었는데, 이원이 지환에게 너무 과한 업무를 지시하는 것을 듣고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또 울컥하고 말았지요. 전하, 아무리 일이 중요하다고 하시기로 지환 도련님을 저리 밤낮으로 붙잡아 두시면 어찌합니까? 백성의 살림을 돌보는 일도 좋지만 도련님도 좀 쉬셔야 건강을 챙길 것이 아닙니까? 연하의 거침없는 잔소리에 지환은 얼굴이 붉어져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연아야, 감히 임금님께. 도련님은 조용히 계세요. 전하께서 도련님을 너무 혹사시키는 것 같아. 소인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원은 연하의 당돌한 말에 처음에는 놀란 듯했지만 이내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난처해하는 지환과 거리낌 없이 자신에게 잔소리하는 연하를 보며 그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하하, 연화 내 말이 맞구나. 과인이 지환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운 듯하구나. 미안하다, 지환. 내 여종이 너를 이리 극진히 생각하니 잠시 연화의 말에 따르도록 하마. 이원의 말에 지환은 어색하게 웃었고 연하는 승리감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임금에게조차 거리낌 없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연하와 그런 연하에게 혼이 나면서도 행복한 웃음을 짓는 지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세 사람의 유대를 확인하는 이원의 모습은 궁궐 안팎의 소소한 일상 풍경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삶을 살아가며 조선의 역사 속의 신분과 사랑, 우정을 넘나든 특별한 인연으로 기록되었지요. 임금 이원은 백성을 아끼는 성군으로 이름을 떨쳤고 이지환은 능력 있는 신하로 임금을 보필했습니다. 그리고 연하는 두 사람의 곁에서 여전히 활달하고 의로운 존재로 살아가며 때로는 쓴소리를, 때로는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든든한 벗이 되었지요. 관포지교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분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용기와 지혜, 그리고 타인을 헤아리는 마음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진정한 리더십은 자신의 마음을 얻기보다 백성의 행복을 우선시하고 사랑하는 이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아량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신분과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선 깊은 신뢰와 이해는 어떤 관계에서든 가장 소중한 가치임을 말해줍니다. 고우신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연하라면 연하처럼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용기 있는 선택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임금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놓아줄 수 있으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옛날 옛적 조선시대, 강원도의 어느 작은 마을에 덕구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홀로 자랐지만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내였지요. 비록 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생기가 돌았지요. 덕구야, 오늘도 일찍 일어났구나. 아직 동이 트지도 않았는데 벌써 소에게 꼴을 주고 있다니. 네, 마님. 일찍 일어나는 새가벌레를 잡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 덕구의 성격은 밝아 보였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엔 언제나 외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주인집 마당을 쓸고 소를 돌보고 나무를 하고 물을 길어 나르는 일상이 반복되었지요. 그렇게 해가 뜨고 지기를 수없이 반복하는 동안 덕구의 마음속 외로움은 점점 더 깊어만 갔습니다. 어느 날 밤, 덕구는 달빛 아래 우물가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에휴, 내 팔자가 왜 이리 굽었을꼬? 나는 언제쯤 가족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때 갑자기 우물 속에서 한 여인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깜짝 놀란 덕구가 우물 속을 들여다보았지만 그곳엔 그저 그의 쓸쓸한 얼굴만이 비추어질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환상까지 보는구나. 내 정신 좀 차려야겠다. 덕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젠가 자신의 반쪽을 만날 수 있으리란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이튿날 덕구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찍 일어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그의 마음이 더욱 울적한 게 아니겠습니까? 덕구야, 무슨 일 있냐? 오늘따라 얼굴이 어둡구나. 주인 영감님의 물음에 덕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영감님. 그저 요즘 들어 외로움이 많이 느껴져서요. 그여,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 장가도 못 갔으니 그럴 만도 하지. 하지만 조급해 말거라. 너같이 성실한 사내에겐 반드시 좋은 인연이 있을 게야. 영감님의 따뜻한 말씀에 덕구는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날 저녁 덕구는 마을 어귀에 있는 개울가로 빨래를 하러 갔습니다. 물소리를 들으며 빨래를 두드리고 있는데 문득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누군가 있는 것 같았는데. 덕구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다시 빨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그의 옷자락을 흔들었고 어디선가 은은한 향기가 그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게 무슨 향기지? 꽃향기 같기도 하고. 덕구는 잠시 넋을 잃고 그 향기에 취해 있었는데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묘한 설렘이 피어났습니다. 마치 무언가 특별한 일이 곧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지요. 에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빨리 빨래나 마저 해야지. 덕구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빨래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덕구의 하루는 끝이 났고 그는 또 다시 외로운 밤을 보내야 했지요. 다음 날 아침 덕구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찍 일어나 주인집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의 마음이 이상하게 들떠 있었는데 마치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지요. 덕구야, 오늘 뒷산에 가서 나무 좀 해오겠나? 네, 영감님. 지금 당장 다녀오겠습니다. 덕구는 도끼를 들고 뒷산으로 향했지요. 산길을 오르는 동안 그의 마음속 이상하리만치 설렘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렇게 나무를 하며 이리저리 산을 돌아다니던 덕구는 문득 멀리서 들려오는 흐느낌 소리를 들었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호기심에 이끌려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긴 덕구는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눈앞에 펼쳐진 깎아지른 절벽 끝에 한 여인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저걸 어째? 덕구는 황급히 여인에게 달려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여인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새하얀 피부에 가녀린 몸매, 그리고 슬픔에 잠긴 듯한 아름다운 얼굴. 덕구는 순간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가씨, 거기서 무얼 하시는 겁니까? 위험하니 어서 이리 오시지요. 덕구의 외침에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덕구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여인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지요. 제발 그만두십시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죽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없습니다. 덕구가 조심스레 다가가며 말했지만 여인은 대답 없이 다시 절벽 아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몸을 앞으로 기울이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안 돼요! 덕구는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여인의 허리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균형을 잃은 두 사람은 그대로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는데 다행히 절벽 아래쪽은 경사가 완만해져 다행히 두 사람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요. 잠시 후 덕구가 먼저 정신을 차려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덕구는 품에 안긴 여인을 걱정스레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덕구를 바라보며 말했지요. 당신은 왜 저를 구하신 거죠? 네. 그게 사람이 위험에 처한 걸 보고 그냥 지나칠 순 없지 않습니까? 덕구의 말에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월화라고 합니다. 당신이 제 목숨을 살리셨네요. 네. 저는 덕구라고 합니다. 근데 아가씨, 아니, 월아씨, 왜 그런 위험한 짓을 하려고 하셨습니까? 월화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지만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저는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월화의 말에 덕구는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동시에 그의 마음 속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월아씨, 힘들더라도 죽으려 하시면 안 됩니다.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을 거예요. 덕구의 말에 월화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지요. 당신은 몰라요. 제가 지금껏 어떤 어려움 속에서 살아왔는지. 그래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덕구의 말에 월화는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진심 어린 걱정과 따뜻함이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정말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네, 그럼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덕구의 말에 월화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지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한 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덕구는 월화를 부축하며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설렘과 함께 걱정이 교차하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이렇게 아름다운 분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까? 그리고 이 이상한 느낌은 뭘까? 덕구는 자신의 마음속 변화를 느끼며 살짝 당황했지만 지금은 월화를 안전하게 모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며 발걸음을 재촉하였고 덕구는 월화를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잠시 후 두 사람은 마을 어귀에 한적한 정자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지요. 하지만 월화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가득한 걸 느낄 수 있었지요. 월아씨, 괜찮으시겠어요? 혹시 다치신 곳은 없으신지요? 덕구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월화는 고개를 저으며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지요. 괜찮습니다. 덕구 씨 덕분에 목숨을 건졌으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덕구는 월화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그때 월화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덕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월화의 눈을 봤지요. 월화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18배 시집을 갔어요. 남편은 제게 너무나 잘해주는 좋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혼인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월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덕구는 가만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고난이 시작됐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박복하다며 저를 학대하기 시작했고 시아버지는 저를 다시 시집 보내려 했죠. 하지만 전 남편과의 추억이 너무 소중해서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덕구의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월화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시댁에서는 저를 노비처럼 부렸고 마을 사람들은 저를 불길한 사람 취급했죠. 그렇게 3년을 견디다 못해 오늘 그만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던 거예요. 이야기를 하던 중 월화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고 덕구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월아 씨, 정말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목숨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저승에 계신 남편님도 그러길 원치 않으실 거예요. 덕구의 말에 월아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진심 어린 걱정과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덕구 씨, 당신은 제가 만난 사람들 중 가장 따뜻한 분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제 갈 곳이 없어요. 시댁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그 지옥 같은 나날이 반복될 텐데. 덕구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심한 듯 말했지요. 제가 월아 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일하는 집에 머물러 계세요. 주인 영감님께 사정을 말씀드리면 분명 이해해 주실 거예요. 월아는 놀란 듯 덕구를 바라보며 말했지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저 때문에 덕구 씨가 곤란해지시면 어쩌죠? 괜찮습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덕구의 말에 월아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는데 그녀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며 덕구는 자연스럽게 그녀를 감싸 안았지요. 그 순간 덕구의 가슴 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월아의 향기에 취해 그만 그녀를 덕꼭 안았는데 덕구가 황급히 팔을 떼자 월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덕구를 향한 고마움과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고마워요, 덕구 씨.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요. 그때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덕구는 월아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정자를 빠져나와 덕구가 일하는 집으로 향했지요. 그렇게 덕구는 월아를 데리고 주인 집으로 향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연민과 함께 또 다른 감정이 싹트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는 아직 그 감정의 정체를 알지 못했죠. 덕구는 월아를 데리고 주인 집으로 돌아왔는데 다행히 주인 영감님은 월아의 사정을 듣고 그녀를 머물게 해주었지요. 하지만 덕구의 처소는 좁고 누추했기에 월아는 주인 집 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월아 씨, 여기서 편히 쉬세요. 제가 자주 찾아와 살펴드리겠습니다. 덕구의 말에 월아는 고개를 숙이며 수줍게 답했습니다. 고마워요, 덕구 씨. 당신 덕분에 제가 살아났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덕구는 틈틈이 월아를 찾아가 그녀의 안부를 살폈고 월아는 점차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에 위안을 얻었고 점점 더 가까워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덕구는 월아의 방문을 살며시 열었는데 월아는 촛불 아래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지요. 아직 주무시지 않으셨군요. 네, 덕구 씨. 잠이 오지 않아서요. 덕구는 월아 옆에 앉았는데 촛불 빛에 비친 월아의 얼굴은 더욱 아름다워 보였지요. 사실 오늘 덕구는 큰 결심을 하고 월아를 찾았지요. 월아 씨,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제가 월아 씨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날 산에서 봤을 때부터 줄곧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월아는 놀란 듯 덕구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기쁨이 어려 있었습니다. 덕구님, 사실 저도 덕구님께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과부의 몸인지라.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지금 제 마음이 월아 씨를 좋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덕구 씨를 많이 좋아해요. 그러자 잠시 후 두 사람의 손이 자연스럽게 맞잡혔답니다. 촛불이 깜빡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드리웠고 그림자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하나로 합쳐졌지요. 그렇게 꿈 같은 하루가 지났지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들었어? 김판선의 머슴이 어디서 과부를 데려와 살림을 차렸대. 아이고, 세상 좋아졌네. 천안 머슴 주제에 양반집 과부를 데려와 살다니.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이 소문은 곧 월아의 시댁 귀에까지 들어가서 난리가 났지요. 월아의 시아버지는 노발대발했습니다. 뭐라고? 우리 집 며느리가 천안 머슴과 살고 있다고? 시아버지는 당장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분노에 차 주변을 살폈고 마침내 덕구와 월아를 발견했는데 두 사람은 우물가에서 살짝 떨어진 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 요망한 것들이 감히! 시아버지는 숨을 헐떡이며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덕구가 월아에게 물동이를 건네자 월아는 수줍은 미소를 지었는데 그 모습을 본 시아버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거사! 어찌 감히 우리 집안의 체면을 이리 짓밟느냐?
시아버지의 고함에 덕구와 월아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지요. 순간 월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님, 감히 아버님이라 부르지 마라. 너는 이제 우리 집안과 아무 상관없다. 시아버지가 월아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자 덕구가 황급히 나서며 말했지요. 어르신, 진정하십시오. 월아 씨에겐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닥쳐라. 머슴인 내가 뭔데 감히 나서느냐. 시아버지는 덕구를 마치 자신의 머슴 대하듯 했는데 덕구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아버님, 제발 덕구 씨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모든 게 다 제 잘못입니다. 월아가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시아버지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넌 이제 우리 집안에서 쫓겨났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시아버지는 월아를 거칠게 밀치고는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결국 월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지요. 덕구는 월아를 안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월아 씨, 진정하세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러자 월아는 덕구의 품에 안겨 느꼈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은 채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그는 이 둘을 갈라놓기 위해 더 큰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덕구와 월아는 평소처럼 은밀히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은은히 비추는 가운데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앞으로의 미래를 그리고 있었지요. 월아 씨, 우리 이대로 도망가면 어떨까요? 아무도 모르는 먼 곳으로 가서 새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덕구의 말에 월아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잡히면 더 큰 벌을 받게 될 거예요. 저 때문에 덕구 씨까지 힘들어지는 건 싫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횃불 빛이 보이더니 여러 명의 사내들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있다. 저 머슴 놈과 함께 있어. 월아의 시아버지와 시댁 식구들이 달려오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덕구는 재빨리 월아를 감싸 안았지요. 월아 씨, 어서 도망가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순식간에 그들을 에워쌌고 시아버지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지요. 요망한 거 끝까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런 짓을 하다니. 시아버지는 월아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덕구가 황급히 나섰지만 시댁의 장정들이 그를 막아섰지요. 놓으십시오. 월아 씨를 데려갈 순 없습니다. 덕구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여러 명의 장정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는 땅에 넘어져 몸부림치며 외쳤습니다. 월화 낭자! 월아는 덕구를 향해 손을 뻗으며 울부짖으며 말했지요. 덕구님,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월아를 끌고 가려고 했지요. 덕구는 온 힘을 다해 일어나려 했지만 장정들의 발에 밟혀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뜻밖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웬 소란이요? 주인 영감님이 나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영감님은 시아버지에게 다가가 말했지요. 여보시오. 이리 한밤중에 남의 집 사람을 끌고 가려 하다니. 이게 무슨 짓이오? 시아버지는 코웃음치며 대답했습니다. 감히 누구더러 남의 집 사람이라 하시오. 이 여인은 우리 집 며느리요. 내 마음대로 데려가도 되는 거요. 영감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리 폭력을 써서 끌고 가는 건 옳지 않소. 일단 진정하시고 내일 아침에 다시 와서 이야기를 나눕시다. 시아버지는 잠시 고민하다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좋소. 하지만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오겠소. 그때까지 이 여인을 잘 지키고 있으시오. 잠시 후 시아버지 일행이 떠나자 영감님은 덕구를 일으켜 세우고 월아를 안심시키며 말했지요. 걱정 말거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마. 덕구는 영감님께 큰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감님. 하지만 내일이면 어떻게 해야 할지. 영감님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쉽지 않은 상황이구나. 하지만 너희의 사랑이 진실하다면 반드시 길이 있을 거야. 그날 밤 덕구와 월아는 서로를 꼭 붙잡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일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그들의 사랑은 이제 큰 시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전체가 이 소문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사람들은 덕구와 월아의 운명에 대해 수군거렸고 어떤 이는 그들의 사랑을 응원했지만 또 다른 이들은 그들의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에휴, 세상이 뒤집어졌네.
천한 머슴과 양반집 과부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니야. 진실한 사랑이라면 신분이 뭐가 중요해? 난 저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 이런 소문들 속에서 덕구와 월화는 불안한 마음으로 시아버지의 도착을 기다렸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자 마을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지요. 월화의 시아버지가 그녀를 데려가기 위해 다시 찾아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덕구는 월화의 손을 꼭 잡은 채 주인 영감님 집 마당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멀리서 시아버지 일행이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아버지의 표정은 더욱 험악해져 있었고 그의 뒤로는 마을 사람들이 구경꾼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자, 이제 됐겠지. 어서 저 요망한 것을 내놓아라. 시아버지가 소리치자 덕구는 월화를 감싸 안으며 맞섰습니다. 안 됩니다. 원하는 데려가실 수 없습니다. 상황이 점점 험악해지자 주인 영감님이 중재에 나섰지요. 여보시오, 진정들 하시오. 이렇게 난리를 피우면 무슨 해결이 되겠소?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군중 속에서 한 노파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모습에 월화는 두 눈을 크게 뜨고 놀랐지요. 아니, 저분은 아버님 댁의 김씨 할머니신데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지? 노파는 천천히 걸어와 덕구와 월화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무거운 비밀을 간직한 듯한 표정이 깃들어 있었지요. 내가 더는 이 비밀을 간직할 수 없구나. 노파의 떨리는 목소리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월화의 남편은 병으로 죽은 게 아니야. 이 말에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월화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노파를 바라보았지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노파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지요. 그날 밤 난 모든 걸 봤어. 시아버지의 새 부인, 그 여자가 머슴과 뒤엉켜 있는 걸 월화의 남편이 목격했지. 노파의 말에 시아버지가 갑자기 끼어들며 말했지요. 뭐라고? 내 아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노파는 시아버지를 슬픈 눈으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새 부인은 자신의 비밀이 탄로날까봐 독을 탄 술을 월화의 남편에게 먹였어. 그리고 그 죄를 월화에게 뒤집어 씌운 거야. 이 말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일어났고 월화는 충격에 휩싸여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아니, 이럴 순 없어. 덕구는 월화를 부축하며 노파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왜 이 사실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노파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새 부인이 나를 협박했어. 입을 열면 내 가족들에게 해코지를 하겠다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단다. 노파의 충격적인 고백에 마을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야. 새 부인의 악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지. 노파의 말에 시아버지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노파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에는 공포와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노파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새 부인은 시아버지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월화를 모함하여 내쫓았어. 그리고 시아버지를 조종하여 월화를 핍박하게 만들었지. 이 말에 월화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요. 그럼 제가 겪은 모든 고통이... 노파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다 새 부인의 계략이었단다. 그녀는 월화를 내쫓은 후 시아버지의 귀에 대고 월화가 불길하다느니 집안의 재앙이라느니 하며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았지. 내막을 알게 된 시아버지는 가슴을 치며 말했지요. 아이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노파는 시아버지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여. 새 부인의 간악한 술수에 넘어간 거지. 그때 군중 속에서 한 여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짓말이야! 모두 거짓말이라고! 제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발버둥치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늙은이가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누가 이런 말을 믿겠어요? 노파는 새 부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난 모든 걸 다 봤어. 내가 머슴과 뒹굴던 것도, 월화의 남편에게 독을 먹이던 것도, 그리고 월화를 모함하던 것도. 새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새 부인은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지요. 거짓말이야. 모두 거짓말이라고. 그때 군중 속에서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섰는데 그는 바로 머슴이었지요. 더는 숨길 수 없습니다. 모든 게 사실입니다. 머슴의 고백에 새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절망과 공포가 묻어나왔지요. 시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새 부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하고 있었지요. 내가 어찌 이런 짓을... 새 부인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월화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고 덕구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지요. 이제 다 끝났어요. 월화 씨, 당신의 결백이 밝혀졌어요. 시아버지는 천천히 월화에게 다가왔는데 그의 눈에는 후회의 눈물이 가득했지요. 월화야, 내가 잘못했다. 이 못난 시아비를 용서해다오. 월화는 시아버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용서와 연민의 빛이 어려 있었지요. 아버님. 월화야,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할 수 있겠니? 그 모습을 본 덕구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편 마을 사람들은 새 부인을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시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새 부인에게 걸어가 말했지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내 죄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새 부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였고 시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말했지요. 이 여인의 죄를 엄중히 다스리겠소. 관아에 넘겨 합당한 벌을 받게 하겠소.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새 부인은 곧 관아로 끌려갔고 그녀의 만행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지요. 한편 시아버지는 다시 월화와 덕구에게 다가왔는데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지요. 덕구라고 했나? 그동안 내가 월화를 지켜준 것에 대해 고맙구나. 자네의 변함없는 사랑에 이 늙은이가 크게 감동했다네. 덕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하지만 전 그저 제 마음을 따랐을 뿐입니다. 시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월화와 덕구의 손을 맞잡게 했습니다. 이제 너희 둘의 관계를 인정하마. 그동안 힘들었을 텐데. 며느리, 너도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났으니 행복하거라. 이 말에 월화와 덕구는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박수를 치며 두 사람을 축하해 주었지요. 야, 드디어 됐구나. 그 아내. 정말 축하해. 며칠 후 마을에서는 월화와 덕구의 혼례식이 열렸는데 시아버지는 직접 주례를 섰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이들의 새 출발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혼례식이 끝나고 신방에 들어선 두 사람, 월화가 수줍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덕구님, 이제 정말 우리 부부가 됐네요. 덕구는 월화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월화 씨, 이제부터 우리는 영원히 함께해요. 두 사람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행복이 가득했지요. 그들의 사랑은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한편 새 부인은 그녀의 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받았지요. 그녀는 관아에서 곤장 80대를 맞고 먼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월화와 덕구는 아들을 낳았고 그들의 가정은 날로 화목해져 갔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도 손자를 보며 행복한 노후를 보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들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전해 내려갔습니다. 진실한 사랑의 힘, 용기 있는 고백의 중요성,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며 말입니다. 이렇게 월화와 덕구의 사랑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을 맺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온갖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더욱 깊어졌으며 마침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의 힘, 용기 있는 행동의 중요성,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아름다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한양 피막골 어딘가에서 쿵덕쿵 쿵덕쿵 떡방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어이쿠, 상필아. 저 떡방아 찌는 놈 좀 보소. 오늘도 어김없이 일찍부터 나와서 방아질이구먼. 지나가던 두부 장수할매가 혀를 끌끌 차며 말했지요. 그러자 떡방아를 찢던 사내 상필이가 아이고 허리야. 뻐근한 허리를 두드리며 말했답니다. 아이고, 할매, 일찍 나와야 쌀도 많이 찌고 떡도 많이 팔지요. 아이고, 얘야. 너처럼 힘 좋고
부지런한 녀석이 떡방 하나 찍고 있으니 원님 댁 아전이라도 하면 좋을 텐데. 하며 할매는 한숨을 쉬었지 뭡니까. 아이고, 할매, 제가 뭐 그리나 안다고요. 이 방아질이 제 팔자인가 봅니다. 하며 상필이는 시원하게 웃으며 다시 방아를 들었답니다. 한편 피막골 여인들 사이에서는 이 떡방아꾼 상필이를 음흉한 눈으로 보는 이들이 있었답니다. 어머머, 저 사내 좀 보소. 방아질 할 때마다 저 떡매가 쿵쿵 울리는 걸 보면 힘이 아주 장사요. 특히 과부가 된 월화의 눈길이 아주 유난했는데 26 꽃다운 나이에 홀로 된 그녀였으니까요. 아이고, 저 사내 좀 봐. 어쩌면 저리 어깨가 떡 벌어져서 저리 보기 좋을까? 하면 넋을 놓고 쳐다보는 일이 허다했지요. 날마다 단말씩 방아를 찌는다던데 저 힘이면 밤일은 얼마나 힘이 좋을까나? 아이고, 운심아. 그러냐 한 말은. 하면서도 월화의 눈빛은 이미 상필이의 건장한 몸매를 샅샅이 훑고 있었답니다. 상필서방. 월화는 일부러 해질녘에 떡방아를 찾았답니다. 저고리 깃을 살짝 풀어 뽀얀 살결을 드러낸 채로 말이죠. 우리 집살이 있는데 오늘 밤 와서 좀 찌어주면 안 되겠소? 아니, 날도 저물었는데. 상필이가 난처한 듯 말을 돌리려 하자 월화는 유염하게 웃으며 더 바짝 다가섰답니다. 힘 좋은 서방님께서 한 번만 와주시면 쌀도 찌고 장작도 패주시면 되는데. 월화의 달콤한 목소리에 순진한 상필이는 그만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죠. 아이고, 월아 언니만 그러시면 안 되지요. 우리 집에도 장정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날 밤 월화는 고운 얼굴로 상필을 맞이했습니다. 서방님, 우선 씻고 오시지요. 제가 목욕물을 데워두었답니다. 아니, 그저 방아만 찍고 가면 될 텐데요. 상필이 난처한 듯 말을 돌리려 했지만 월화는 이미 상필의 손을 잡아 방 안으로 이끌었답니다. 아이고, 상필서방께서 고단하실 텐데 내가 알아서 잘 모신다니까 그러네. 월화가 준비해둔 옷가지를 건네며 속삭였습니다. 어서 깨끗이 씻고 오라니까요. 내가 맛있는 것도 준비해두었답니다. 목욕을 마치고 나온 상필 앞에는 술상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월화는 상필 곁에 바짝 다가앉아 술을 따랐죠. 아이고, 이런 장정이 그동안 어찌 혼자 계셨을까나. 월화의 달콤한 목소리에 상필은 어찔어찔해졌답니다. 게다가 술기운이 오르니 월화의 하얀 목덜미가 자꾸만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부인, 이러면 안. 상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월화의 저고리끈이 스르르 풀려내렸고 그날 밤 떡방아 소리 대신 다른 소리가 월화의 방에서 새벽까지 울렸다고 하지요. 그리고 이 소문을 들은 운심은 그 이튿날로 상필에게 달려갔답니다. 우리 집에도 장정손이 필요한데. 운심에 애원하는 눈빛을 상필은 도저히 거절할 수 없었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상필은 밤마다 피막골 과부들의 방문을 두드리느라 정신이 없었답니다. 낮에는 떡방아를 찍고 밤에는 다른 방아를 찧어야 했으니 과부들 사이에서는 은밀한 소문이 퍼져갔답니다. 아이고, 저 떡방아꾼. 낮에 찌는 방아보다 밤에 찌는 방아가 더 대단하다지? 그러게나 말이요. 어쩜 그리 힘이 장사인지 저렇게 힘이 좋으니 밤마다 과부들 집에서 방아 소리가 끊이지 않는단 말이요. 장터 안악들이 키득거리며 속삭였습니다. 무슨 소리유? 그저 쌀방아 찌는 것이겠지. 아이고, 순진하기는. 쌀 방아만 찌는 줄 아시나? 월아 과부네는 밤마다 불이 켜져 있다는데. 네. 그려, 운시민에도 매일 밤 쿵덕쿵 소리가 난다는구먼. 그러던 어느 날 상필이가 방아를 찍고 있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다급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도와주세요. 상필이가 고개를 돌리니 한 처자가 곡소리를 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무슨 일이시오? 처자는 상필이 앞에 쓰러지듯 주저앉으며 말했는데 저기 주막에 우리 아버지가. 처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멀리서 거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 있나? 그 주막 계집이 어디로 갔나? 취한 양반들의 고함 소리였습니다. 상필이는 재빨리 처자를 방앗간 안쪽으로 숨겼죠. 아가씨, 일단 여기 계시오. 제가 가보겠소. 하고는 주막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주막에 도착해보니 주막 주인장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양반들은 주막 기물을 부수고 있었지요. 이 불안당들이 주막에서 행패를 부리다니. 뭐야? 이놈은 누구야? 감히 양반을 불안당이라 하는가? 양반이면 이런 짓을 해도 되는 줄 아시오? 관가에 고발하겠소. 상필이의 기세에 눌린 양반들은 잠시 주춤거렸습니다. 허면 내 놈이 그리 힘이 장사라
우리더러 불안당이라 하는가? 양반 중 하나가 비틀거리며 말했지요. 어디 한번 붙어보자. 상필이는 묵묵히 앞으로 나서며 말했지요. 소인은 날마다 쌀 단말을 방아찌는 사람이요. 이 힘으로 양반님들과 맞서고 싶진 않소만. 양반들은 상필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떡방아를 찧어 단단해진 상필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지요. 순식간에 양반들은 땅바닥을 굴렀고 도망치듯 사라졌답니다. 이놈, 두고 보자. 너 같은 상놈이 양반에게 손을 댔단 말이지. 두고 보자던 그들의 마지막 말이 심상치 않았지만 지금은 다친 주막 주인이 더 걱정이었지요. 아버지. 방앗간에 숨어있던 처자가 달려와 주인장을 껴안았는데 홍심아, 내 딸. 주막 주인은 겨우 딸의 이름을 부르고는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아가씨, 일단 주막으로 모시지요. 상필이는 주인장을 조심스레 업고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순간 상필의 등짝에서 흘러내리는 땀방울이 눈에 들어와서 홍심의 가슴이 순간 설레었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아니었지요. 이렇게 된 게 다 내 탓이에요. 홍심은 아버지의 이마를 닦아주며 흐느꼈습니다. 주막 안에는 깨진 그릇, 조각과 술 냄새가 가득했지요. 무슨 연유가 있었던 것이오? 홍심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작년 가을, 흉년이 들어 장사가 어려워지자 아버지께서 평소 알고 지내던 양반 댁에서 돈을 빌리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 자제들이 빚을 갚으라 들이닥친 것이오? 아니요, 그보다 더 악독한. 홍심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돈을 갚으라는 게 아니라 아예 주막을 넘기라 했어요. 우리 주막이 피막골에서 제일 잘 되니 탐이 난 것이지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거절하시자 오늘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것이에요. 홍심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소 지나다니며 보던 주막의 아가씨가 이런 아픔을 겪고 있었다니. 아가씨, 제가 의원을 모시고 오겠소. 홍심이 그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도련님, 아니, 상필서방.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홍심의 눈빛에 상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걱정 마시오. 금방 모시고 오겠소. 상필이는 자신의 신분을 생각하며 서둘러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귓가에 상필 서방이라는 홍심의 다정한 목소리가 맴돌았지요. 며칠이 지나고 주인장의 병세는 조금씩 나아졌지만 주막은 썰렁해졌답니다. 양반들의 협박에 겁을 먹은 손님들이 발길을 끄는 거지요. 이러다간 정말 주막을 빼앗기고 말 거예요. 홍심의 한숨 소리에 상필의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날마다 들르며 죽이라도 한 그릇 끓여주던 게 그의 마음을 달래는 일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상필이가 커다란 떡방아를 들고 주막으로 들어왔습니다. 아가씨, 제가 좋은 생각이 있소이다. 홍심은 의아한 눈길로 상필을 바라보았지요. 예전에 제가 시골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떡과 술을 함께 파는 주막이 있었다고 하오. 떡술이라 하여 아주 별미였다 했소. 정말 그런 술이 있었나요? 아가씨의 솜씨로 떡을 빚고 제가 떡을 친다면 분명 새로운 맛을 낼 수 있을 것이오. 그렇게 해서 피막골에서는 처음 보는 진기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떡방앗꾼이 주막에서 떡을 만들고 그 떡으로 술을 담그니 이게 웬일입니까? 야, 이 술 맛이 참 별다르구나. 모주보다 더 구수하고 탁주보다 더 감칠맛이 나는구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홍심은 달빛 아래 떡방아를 찌는 상필을 몰래 바라보고 있었는데 상필서방. 아가씨, 부르셨소. 상필이가 고개를 들었는데 달빛에 비친 홍심의 모습이 꽃처럼 아름다웠지만 그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한상 차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홍심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술상을 내왔습니다. 평소에는 손님상만 나르던 그녀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정성껏 차린 상이었지요. 상필서방, 오늘 하루 수고가 많았으니 한 잔 드시지요. 홍심이 술을 따르려 몸을 숙이자 저고리 사이로 하얀 살결이 은은히 비쳤답니다. 아가씨, 시간이 많이 늦은 것 같은데 들어가 쉬시지요. 상필이 걱정스레 말했지만 홍심의 눈빛에는 달빛보다 더 은은한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답니다. 첫 손님들께 떡술을 올리느라 정작 서방님께는 한 잔도 못 드렸는데. 저 같은 놈에게 아가씨가 어찌 이런 상을. 상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홍심이 다가왔는데 술 한 잔을 올리려던 그녀의 몸이 상필에게 기대어졌죠. 아이고. 하루 종일 술을 빚은 홍심은 취기 때문인지 순간 온몸에 힘이 쭉 빠져버린 듯했습니다. 상필은 당황했지만 그녀의 달콤한 채취에 어찌러찌해졌지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상필의 손은 이미 홍심의 가녀린 허리를 감싸고 있었답니다. 그녀의 촉촉한 숨결이 상필의 귓가에 닿았지요. 둘의 몸이 집더미 위로 넘어가는 순간 홍심의 저고리 고름이 살짝 풀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달빛 아래 드러난 뽀얀 살결에 상필의 심장이 쿵쾅거렸는데 서방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주막은 이미 홍심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달빛에 반짝이던 순간 그때였지요. 이게 웬 상이더냐? 주인장이 나직한 목소리가 들리자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돌아보았지요. 아버님. 주인장님, 당황한 두 사람을 바라보며 주인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지요. 세상이 바뀌었다지만 아직은 아버님, 제가 홍심이 무언가 설명하려 했지만 주인장이 손을 들어 말을 막으며 말했지요. 내 마음은 이해하지만 상필이는 아직 신분이 있지 않느냐? 주인장의 말에 상필이는 고개를 숙였지요. 아무리 주막이 번성하고 아무리 자신의 마음이 간절해도 그는 여전히 떡방앗꾼일 뿐이었죠. 주인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주제를 모르고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렇게 상필이가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 멀리서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불이야! 주막에 물이 났다! 주막 뒤채에서 시작된 불길이 순식간에 번져가는 것이었지요. 이런, 어서 빨리 가봐야겠소. 상필이는 망설임 없이 주막으로 달려가 불을 끄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불길이 잡히지 않는 것이었지요. 이상하다. 이것은 단순한 실화가 아닌 것 같소이다. 과연 상필의 말대로였습니다. 불길 속에서 기름 냄새가 진동했고 주막 곳곳에 불이 동시에 번져가는 것이 분명 누군가의 소행이었답니다. 아버님, 이것은 분명 홍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며칠 전 협박하던 양반들의 소행임을 직감한 것이었지요. 그날 새벽 잿더미가 된 주막 앞에서 홍심은 날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어머니께 물려받은 주방 살림들, 손님들과 정을 나누던 마루, 아버지의 젊은 시절이 깃든 기둥, 모든 것이 한 줌의 재가 되어버렸지요. 아가씨. 상필이가 다가와 조심스레 홍심의 어깨에 겉옷을 걸쳐주었습니다. 상필서방, 우리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기에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거죠. 홍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주인장이 한숨을 쉬며 말을 꺼냈지요. 이제 막다른 골목에 섰구나. 저들이 바라는 대로 주막을 넘겨야 할 것 같다. 아니 됩니다. 소인에게 좋은 생각이 있사옵니다. 홍심과 주인장은 의아한 눈길로 상필을 바라보았지요. 상필아, 내가 무슨 수가 있단 말이냐? 장마당 뒤편에 빈 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빌려 임시로 주막을 열면 어떨까 싶사옵니다. 허나 그곳은 소인이 장마당 상인들과 친분이 있사옵니다. 날마다 그들의 쌀을 찌어주며 정을 나눴으니 분명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과연 상필의 말대로였지요. 장마당 상인들은 흔쾌히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하나둘 나서서 새 주막 준비를 도왔답니다. 이복에 우리 집에 쓰지 않는 상이 있는데 가져다 쓰시게. 아니요. 이 술병들도 써야 할 테니 가져가시구려. 장터 사람들의 정이 모이고 모여 어느새 작은 주막이 들어섰고 첫날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주막으로 모여들었지요.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떡술 맛이 전보다 더 좋아졌네. 그날 이후 상필은 날이면 날마다 장터 구석구석을 다니며 떡을 팔았는데 그의 떡을 맛본 이들은 자연스레 새 주막을 찾았고 주막을 찾은 이들은 또 그의 떡을 찾았지요. 야, 이놈아.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어느 날 주막을 불태웠던 양반들의 하인이 상필을 불러 세웠습니다. 소인은 그저 떡방 하나 찍고 있사옵니다. 상필이 공손히 답했지만 하인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너 같은 상놈이 주막 처녀와 눈 맞은 걸 모를 줄 아느냐? 어디 감히? 하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장터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자 하인들은 급히 자리를 피했지요. 하인들이 떠난 후 달빛이 어스름이 내리는 새 주막의 뒤뜰에서 홍심은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그때 상필이가 떡방아를 끝내고 들어오는 길이었지요. 아가씨, 이 늦은 시각에. 상필이 걱정스레 다가갔습니다. 달빛에 비친 홍심의 뒷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가슴이 설렜지만 그는 한 걸음 떨어져 섰답니다. 그러자 홍심이 빨래를 마저 널며 말했지요. 상필서방은 날마다 늦게까지 떡방아를 찌우시는데 제가 이 정도는 해야지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몸살이라도 나실라. 상필이 걱정스레 말하며 다가서자 홍심이 그만 발을 헛디뎌 비틀거렸습니다. 조심하시오. 상필이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는데
아가씨, 장필의 떨리는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나직이 울렸습니다. 서방님, 홍심의 눈가에 맺힌 이슬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장필은 참을 수 없는 마음에 그녀를 품에 안았답니다. 까마귀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달빛 너머로 달아나고 있었고 부드러운 입맞춤이 달빛 아래 은은히 퍼지고 있었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주막 앞에서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황급히 몸을 피했는데 취기가 오른 양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가 그 떡술 파는 주막이란 말이냐? 손님들, 어서 오십시오. 홍심이 황급히 나와 맞이했지만 양반들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답니다. 내년이 그 주둥이 잘난 떡장수와 눈이 맞았다지? 양반들의 술 취한 눈빛이 번득였습니다. 내년이 감히 상놈과 미래를 즐기다니. 양반의 손이 홍심의 치맛자락을 붙잡자 그만두시오! 상필이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양반님들께서 이리 행패를 부리시면 소인도 참기 어려울 듯하옵니다. 이놈이 아직도... 양반들이 발을 구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창필 서방. 홍심이 걱정스레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양반들은 땅바닥을 구르며 쓰러졌고 상필의 호흡만이 거칠게 들렸지요. 이제 어쩌면 좋아. 홍심은 떨리는 손으로 상필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굵은 손이 홍심의 가녀린 손을 붙잡았답니다. 아가씨, 더는 참을 수가 없소이다. 이대로 도망가시겠소? 상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애절한 사랑이 가득했지만 홍심은 잠시 망설이다 이내 고개를 저었지요. 안 돼요. 우리 아버님을 여기 두고 어떡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기가 그 떡술 파는 주막이요? 낯선 중년 사내가 들어섰는데 그의 옷차림은 평범했지만 눈빛만은 범상치 않은 사내였습니다. 예, 그러옵니다만. 홍심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자네가 그 떡술을 만든 이시오? 소인이 떡을 찍고 아가씨께서 술을 빚었사옵니다. 창필이 공손히 답하자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일 이 술을 궁에 진상하게 되었다오. 전하께서 새로운 술에 대한 소문을 들으시고 궁에 진상하라고 하셨지요. 그날 밤 달빛은 유난히도 차갑게 피막골을 비추고 있었지요. 홍심은 주방 일을 마치고 뒤뜰에 홀로 앉아 있었는데 내일이면 상필이 궁으로 떠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답니다. 아가씨. 담벼락 너머에서 들려오는 상필의 낮은 목소리에 홍심의 가슴이 설렜습니다. 서방님, 이런 늦은 시각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어서. 상필의 떨리는 목소리가 달빛 아래 나직이 울렸습니다. 홍심은 잠시 망설이다 살며시 뒷문을 열었지요. 들어오세요. 아버님은 이미 주무신답니다. 궁궐 진상이라니 이제 어찌 되는 것인지. 장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홍심도 알고 있었지요. 천한 신분의 떡방앗꾼이 궐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홍심이가 상필의 어깨에 살며시 기대자 아가씨. 장필의 뜨거운 숨결이 홍심의 목덜미를 적셨습니다. 그녀의 하얀 저고리 깃이 달빛에 은은히 빛났지요. 안 돼요. 홍심의 입술이 떨렸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상필의 품에 녹아들고 있었답니다. 주방 한켠에 쌓아둔 보리집 더미 위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졌고 홍심의 치마폭이 달빛 아래 흩날렸지요. 서방님, 흐릅. 홍심의 달콤한 속삭임에 상필의 굵은 손이 그녀의 허리를 더욱 강하게 감싸자 저고리 끈이 달빛 아래 스르르 풀어지고 까만 댕기가 흐트러진 그 순간 이리 늦게까지 뭘 하느냐? 주인장의 목소리에 두 사람은 황급히 몸을 떼어냈습니다. 아버님. 내 너희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만 남들 보는 눈도 있는데. 주인장님, 소인이 꼭 성공하여 신분을 올리겠습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신다면. 장필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주인장은 잠시 묵묵히 달빛을 바라보다 말했지요. 그래, 성공하거라. 허나 그때까지 우리 홍심이는 건들지 마라. 이튿날 궁궐로 가는 길에서 상필은 홍심과 나눈 달빛 아래의 약속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기다리시오. 꼭 돌아오겠소. 한편 궁궐 수락관의 새벽은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상필의 떡방아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지요. 내 놈의 방아질이 예사롭지 않구나. 수락관 최고 어른인 조숙장이 감탄하며 지켜보았습니다. 소인은 그저 날마다 이렇게 방아를 찌을 뿐이옵니다. 상필의 겸손한 답변에 조숙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허나 내 떡방아는 달라. 쌀알 하나하나가 살아있되 뭉치지 않고 거칠지도 않으니 이는
단순한 힘이 아닌 정성이 깃든 솜씨로구나. 내일이면 전하께 진상하는 날이니 오늘 밤은 내 처소에서 자고 가거라. 조숙장의 말에 상필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처소에서 조숙장은 상필에게 술을 따라주며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내 이야기를 들려다오. 그 주막 처자와의 인연을. 달빛 아래 피어오르는 술 향기처럼 상필의 마음속 깊이 담아두었던 이야기가 조용히 흘러나왔답니다. 피막골에서의 첫 만남, 달빛 아래 나눈 눈빛, 그리고 가슴 저미는 이별까지. 사랑이로구나. 조숙장의 눈가에 옅은 미소가 어렸습니다. 내 젊었을 적에도 그러했지. 신분의 벽에 막혀 이루지 못한 사랑이 있었다오. 상필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숙장의 눈빛에서 오래된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내 너의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니니.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피막골 주막에 또다시 불이. 상필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소인 지금 당장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서려 하자 조숙장이 그의 어깨를 잡았답니다. 잠시 기다리거라. 내가 지금 그곳에 가면 이는 분명 너를 궁궐 밖으로 끌어내려는 술수일터. 하지만 상필의 마음은 이미 피막골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아가씨가 위험하다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숙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래. 사랑하는 이를 두고 볼 수만은 없는 법이지. 그러더니 벽장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상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조선시대의 부시는 병조 등에서 발행한 신표로 국왕이 대신이나 장수 등에게 긴급하게 명령을 내릴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궁중에서 하사받은 부신이다. 이를 가지고 가거라. 내 정성어린 떡방아 솜씨가 전하의 마음에 들어 내일 상을 내리시려 했던 것인데. 상필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찌 이리 큰 은혜를. 어서 가거라. 내 친히 나서서 양반들을 다스리리니. 얼마 후 피막골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한밤중이었는데 주막 앞에는 눈물을 흘리는 홍심과 그녀를 붙잡고 있는 양반들이 있었지요. 이제 어쩌시겠소? 주막도 다 없어졌으니 이제 우리 도가로 오시오. 양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상필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렸답니다. 감히 궁중 부신을 가진 이의 약혼녀를 건드리시겠소? 달빛 아래서 번쩍이는 부신을 본 양반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런 변방 주막의 상놈이 어찌 저것을 들고 있단 말이냐? 양반들이 말을 더듬었지만 그때 뒤에서 들려오는 관군들의 발걸음 소리에 그만 달아나고 말았지요. 상필 서방님. 홍심이 흐느끼며 달려왔습니다. 상필은 그녀를 품에 안았죠. 이제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할 것이오. 이튿날 고요한 새벽빛이 피막골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타버린 주막 앞에서 상필과 홍심은 조용히 서 있었죠. 주인장은 무너진 기둥을 쓸쓸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홍심이 조심스레 다가가자 주인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는데 조숙장이 관원들을 이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전하께서 하사하신 양소반이요. 상필은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인에게 이런 큰 상을. 조숙장의 눈가에 미소가 어렸지요. 이뿐만이 아니요. 전하께서 그대의 떡술을 크게 기뻐하시어 어이궁 도감의 자리를 하사하셨소. 이제 그대는 더 이상 떡방아꾼이 아니요. 주변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홍심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혔지요. 하지만 상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혹시 저들이 이 주막을 다시 노리진 않을까요? 상필의 물음에 조숙장은 깊이 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그들은 이미 의금부로 끌려갔소. 그때 홍심과 상필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피막골의 전설이 되어 오래도록 전해질 것이었지요. 몇 달 뒤 피막골에는 화려한 대궐 기와를 얹은 새 주막이 들어섰습니다. 어이궁 떡술 주막이라는 이름을 달고 말입니다. 부인, 이제 술 익었소? 상필이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홍심을 바라보며 묻자. 아이고, 아직 멀었어요. 낮에 전하께 진상할 술도 담가야 하는데. 두 사람의 행복한 투정에 주막을 찾는 손님들은 이제 양반이건 상민이건 가리지 않고 모두가 한자리에 앉아 술을 기울였답니다. 세상은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떡방아꾼과 주막 처녀의 사랑이 피어난 자리에서 조선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던 거지요. 그렇게 상필과 홍심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피막골의 벚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났다고 합니다. 떡방아꾼의 정직한 땀방울이 마침내 꽃을 피운 것이지요. 사람들은 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천운유 씨라는 말을 떠올렸답니다. 하늘이 정한 운명은 마치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뜻이지요. 신분의 높고 낮음을 떠나 진정한 사랑과 정성이 있다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것을 그들은 몸소 보여주었답니다. 지금도 봄밤이면 어디선가 은은한 떡방아 소리와 달콤한 술향이 바람을 타고 온다지요.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